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남북관계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만 되겠는가. 외부 세력이 있으면 그 하나씩 밀어내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의존관계가 형성이 되면 남북관계가 잘 풀릴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남북관계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만 되겠는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그런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19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통일 문제만을 업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생각의 범위가 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걸 못 봤으니까. 그러나 또 지금까지 한 37, 8년 그 문제를 다뤄왔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이라든지 남북관계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현장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남북 간에는 정상급 합의서라고 할 수 있는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72년 7월 4일 날 발표된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91년 12월 13일 날 합의가 되고 그 이듬해 2월 15일 날 발효가 됐던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겁니다. 원래 그 이름이 좀 깁니다만은 짧게 줄여서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2000년 6월 15일 날 남북 정상회담 결과로 발표된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2007년 10월 4일 날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의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14 남북 정상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정상급 선언, 그게 조금씩 그 배경 또는 목적,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7.4 공동성명은 국제 정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는 그 와중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경계심을, 남북이 서로 경계심을 가지고 혹시 북이 우리를 치지는 않겠는가, 북은 북대로 남이 이 와중에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는가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만나서 서로 치지 말자. 국제정세 변화하는 와중에 서로가 공격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합의서였다. 그런 식으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길지 못했다고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91년 12월 13일 날 합의가 된 총리급 회담의 결과로 나온 남북 기본 합의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북한이 굉장히 그 흡수 통일에 대한 공포라고 그럴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북한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합의서를 만들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시기에 사회주의권이 다 붕괴가 되고 동굴압화에 있는 국가들이 다 체제 전환을 일으키고 동독이 서독과 통일을 하는 그런 시점이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제 지켜보면서 북한이 놀라가지고 남쪽으로부터 체제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남쪽이 북쪽에 대해서 어떤 이 와해 공작이라든지 전복행위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에서
1조, 2조, 3조, 4조는 그런 내용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5조부터는 이제 불가침 얘기고 경계선 얘기고 나머지는 교류 협력에 관한 얘기지만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의도를 모르고 그런 합의서를 만들어 줬는가? 그건 아니죠. 그런 일차적으로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려고는 생각은 없었으니까 그걸 보장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 그 원칙 하에 그동안 70년대부터 남북 통일의 통합이라고 그럴까 남북 관계 개선의 방법론으로 쭉 거론이 되어 왔던 기능주의적 접근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그 이후에는 쭉 남북 간의 경제 교류는 이렇게 하고 정치적인 그 실력 구축은 이렇게 하고 또 군사적인 불가침은 이렇게 하자는 그런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국제 정세가 변화하고 특히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특히 주로 북한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남북 관계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는 그렇게 국제 정세의 격변과 과정에서 남북이 필요해서 합의를 했고 또는 그걸 가지고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했던 그런 이제 그 문서였던 데 반해서 6.15 공동선언은 국제 정세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때 그야말로 이 순풍이 부는 국제정치적으로 역풍이 불지 않는 이 시기에 남북 관계를 좀 더 화해 협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남북이 합의한 것이 6.15 공동선언입니다. 14선언은 북핵 문제 때문에 미국의 부시 정부가 굉장히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2002년부터 한 4, 5년 동안 추진을 하다가 결국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북한을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되겠다. 협상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국 그 정부한테도 남북 간의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보라 말이야. 미국도 그렇게 하겠다. 일종의 그런 사인을 받고 그런 양해 하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14 정상선언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네 가지가 다 그 남북 간의 공존을 전제로 해서 교류 협력을 하자는 그런 그 이 내용을 저 바닥에 깔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봐서는 정세 변화에 대처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14 정상선언은 6.15 공동선언의 정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햇볕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남북 관계를 끌어나갔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을 다 거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통일적으로 0.1mm도 다가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는 이 몸으로 느꼈습니다. 뭐 국론 통일이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뭐 통일 고문회의 또는 통일 주최 국민회의, 통일자 붙은 그런 조직도 많이 만들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접점을 만드는 데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접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북한과의 이 접점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통일이라는 것은 주변 국가들이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해야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북 간에 가까워져야만 남북이 먼저 가까워지고 그리고 나서 남북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 정치 공동체, 뭐 군사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방해가 될 만한 그런 외부 세력이 있으면 그걸 하나씩 밀어내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통일의 구심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구심력이라는 건 남북이 서로 합치려고 하는 힘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남북 간에 만나서 뭔가 이 얘기를 해봐야 앞으로 이쪽으로 우리가 계속 관계를 좋게 해나가가지고 남북 연합으로 가든지 또는 남북 경제 공동체를 만들든지 뭐 이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통일 문제는 경제 문제라든지 또는 교육 문제하고 달라가지고
대통령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경제 발전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6, 70년대, 80년대까지. 그래서 상당히 잘 살게 됐거든요. 80년대 말 90년대 초가 되면은 이제 국내 시장만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넓은 시장을 찾아서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만 되는데 기존의 동남아라든지 무슨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만 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죠. 중국이라는 10억이 넘는 저 땅덩어리, 저 엄청난 소위 소비 시장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또 러시아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구매력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지만 거긴 또 자원이 많습니다.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얼어붙은 땅 밑에 엄청난 그 천연 가스들이 딱 매장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소련이라는 나라를 그냥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경제를 더 살찌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이라는 시장, 그다음에 소련이라고 하는 자원 공급 기지와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남북 관계도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하고 또 러시아와 수교를 해야만 무역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적대 관계에 있었으니까 6.25 때문에 이걸 풀어야만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수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북한의 동맹국과 수교를 하려면 우리의 동맹국들이 북한과 또 수교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호주의 입장에서. 그런 것을 이제 묶어 가지고 발표한 것이 이른바 88년 7월 7일 날 나온 7.7 선언입니다. 예. 그리고 또 88년에는 올림픽을 해야 되니까. 올림픽에 될 수 있으면 많은 나라들을 끌어들이려면, 특히 사회주의 국가들을 끌어들이려면 그런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계제에 소련, 중국과도 국교를 트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남북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그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그러니까 남북 기본합의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님이 그 당시에는 통일은 차관으로서 남북 기본합의서를 만든 실무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기본합의서 그 남북 91년 말에 만들어진 기본합의서, 그다음에 6.15 공동선언, 이 두 개의 역사적인 남북간에서 역사적인 문서의 이 실무 그 책임자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정부로 넘어옵니다만은 저는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통일비서관으로 3년 9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 별로 일을 못했어요. 대통령의 대북관이 조금 경직돼 있었기 때문에. 더구나 김일성 사망이 94년 7월 8일 날 일어나지 않습니까? 머지않았다 3년 내에 통일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북관계가 전혀 풀리지 않던 시절에 이제 고민이 깊어졌지만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로 넘어옵니다. 독일의 경험이라는 것이 한국의 그 남북관계에 이 많은 교훈을 줍니다. 독일이 통일을 한 과정을 보면은 69년에 이 사회민주당이 집권을 합니다. 그 전에 기독교 민주당이 그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독일의 경제를 살찌워 놓고 정권을 내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파이가 커지면 분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분배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 정당보다는 진보 정당이 훨씬 더
그 좀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3인당에 이제 권력을 쥐어주죠. 독일 국민들의 선택으로. 그 3인당이 집권을 해가지고 그날로부터 내부적으로 이게 분배를 잘하고 이제 커진 파일을 가지고 분배를 잘하고 복지를 키우면서 동시에 동쪽으로 많은 돈을 보냈습니다. 69년에 3인당이 집권을 해가지고 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곧 20년 그 기간 동안에 독일 돈으로 해서 1,044억 도이체마르크라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환산할 때 그러니까 현금과 물자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1,044억 도이체마르크 상당. 그럼 그게 달러로 환산하면 한 580억 달러 됩니다. 20년 동안에 580억 달러면 1년에 29억 달러입니다. 29억 달러면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대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던 시기에 제일 많이 썼던 해가 달러로 환산할 때 4억 불 정도 됩니다. 4억 달러입니다. 7배가 넘는 액수를 매년 20년 동안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실무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햇볕 정책이 딱 들어서면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햇볕 정책이 추진되는데 바로 그런 그 독일의 동방 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이 나가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도 찬스가 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그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거기는 이제 정책이 노선이 같습니다. 저쪽의 민심이 남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체험을 했어요.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처음에 시작할 때 저쪽에 감시원들의 눈초리가 얼마나 살벌했습니까? 98년 11월 18일 날 첫 배가 떴는데 그 뒤에 2000년 99년부터 이제 비료가 하고 2000년부터 쌀이 가고 그다음에 또 비료가 하고 뭐 등등 남쪽에서 제공자 표시가 분명히 한글로 되어 있는 쌀 제공과 비료 지원이 계속되면서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달라졌어요. 69년에 사회민주당이 그 집권을 해가지고 동독을 매년 29억 달러씩 동독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오다가 13년 만에 기독교 민주당이라는 보수 정당에게 정권을 내놓습니다. 근데 정권을 내놓았는데 보수 정당이 집권을 했으니까 진보 정당이 쓰던 정책은 그날로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상식은 그렇습니다. 독일 민족의 유도성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정책을 계속한 겁니다. 당시 기민당의 총재였고 나중에 그러니까 총재니까 당연히 독일 총리가 된 헬무트 콜은 13년 동안 추진해왔던 그 3인당의 대동독 정책, 동방 정책은 계속한다. 근데 안에서 저항이 일어났죠. 그러나 그건 소수의 목소리였을 뿐이고 절대 다수가 맞다. 지금까지 13년 동안 해왔던 것을 오늘 여기서 끝내면 죽도밥도 아니다. 계속하자. 라고 해서 그로부터 7년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만약 그때 헬무트 콜이 우리 기독교 민주당의 정체성 때문에도 사회민주당의 대동독 정책, 이른바 일종의 통일 정책이죠. 그거는 오늘로서 무효다 했으면은 독일 통일 없습니다. 오늘 제가 30분밖에 안 되는 이 시간 동안에 강조하고 싶은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 북한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남쪽에 대해서 지금은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말은 험하게 하지만은 말을 험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겁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뒤집어 생각해야 돼요.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북한의 그 대남 성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정 떨어져서 만나고 싶지가 않죠. 그러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행간을 읽어내가지고 이거는 지금 이런 것을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구나. 왜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대남
열등식이라고 그럴까, 방어의식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다가가는 자세로 접근을 해야만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동독이 서독에서 주겠다는 돈 안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그다음에 그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시작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동독의 대서독 의존성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의존성이 중요합니다. 상호 의존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특히 경제적으로 의존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경제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집안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부모한테 의존하기 때문에 그게 경제적인 의존을 하기 때문에 말을 듣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하나의 그 가족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제적인 상호 의존 관계를 만들어 나가다 보면 자연히 사회문화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도 동질성이 커집니다. 사회문화적인 동질성이 커진 뒤에라 비로소 정치적으로도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정치 공동체, 그리고 군사 공동체 이 순서로 관계가 변화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군사적으로는 도저히 한 덩어리가 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한 덩어리를 만들고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도 동질성을 큰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정치적으로 하나의 체제를 만들고 농담 비슷하게 하는 얘기지만 그들의 그 이 심리 저변에 깔려 있는 소위 대남관이라고 할까 대남 무식을 반영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95년 쌀회담 때도 북쪽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고 98년에도 비료회담도 했고 그 이후에는 뭐 회담을 제가 막 남북 회담에 관여한 것이 총 한 7, 8회 될 겁니다. 전체 한 70년대 초에 적시자 회담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610회 정도 접촉이 있었는데 그중에 7, 8회 참여를 했으니까 현장 경험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북쪽 사람들이 얘기하면 요 다음 얘기는 뭐다 하는 걸 조금 감을 잡습니다. 정 선생, 주는 사람만 자존심이 있는 게 아니요.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좀 해주시오. 너무 생색내지 마오. 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대놓고 하는 말에 그 워딩만 자꾸 따지다 보면은 괘씸한 구석이 많죠. 응?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래? 저런 사람들은 계속 뭐 우리가 뭐 쌀 주고 비료 줘야 돼? 줘도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게 아니죠.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 사실은 북한의 자존심은 열등의식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의 자존심, 뒤에 열등의식이 너무 세기 때문에 자존심을 세게 내세우는 겁니다. 그걸 알고 접근하자.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걸 갖다서 일거수일투족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너그럽게 다가가는 자세로 접근을 한다면은 그리고 서독이 동독을 관리했던 방식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준다면은 민심이 넘어올 겁니다. 통일의 구심력이 커질 겁니다. 그 다음에 통일의 구심력이 커진 뒤에 이제 경제 공동체를 만들 만한 때가 됐다. 사회문화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또 정치 공동체로까지 나갈 수 있겠다 할 때는 비로소 주변에 소위 통일 반대를 하는 나라들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통일 외교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제 지난 2년 반은 뭐 이명박 정부 5년은 그냥 지나갔고 박근혜 정부 2년 반이 이제 다 지나가고 이번 8.15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좀 주목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2.25 여사 방북을 계기로 해서 조금 남북 간의 물밑 그 대화가 되면 8.15 때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좀 멋진 메시지를 북쪽에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남북 관계가 잘 풀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기대해 봅시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